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또 조기 폐장했는데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혼조로 표현할 만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의 지속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썼고요. 자, 미국 고용시장 지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또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너무나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마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른바 배드 뉴스죠. 그러나 또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논리가 또 월가에서 들려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월가에서는 또 목표가 연이어 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주장해온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JP모건의 전략가죠. 콜라로비치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한동안 주춤하던 엔비디아는 4% 넘게 올라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고 테슬라는 또 6% 넘게 올라서 7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도 벌써 원래 초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증시도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가 기관급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입어서 2,79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정말 닿을 듯 말 듯한 2,800선이죠. 안착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워낙 중위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절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부분 어렵죠. 그렇다고 또 계획을 안 세우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부담 줄이는 계획적인 증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황에 따른 절세법,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 앞두고 평소보다 3시간 정도 빨리 장이 마감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고공행진 이어갑니다. 3대 지수는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와 소비재 섹터가 부진하면서 다우지수만 0.06% 소폭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연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는데요. S&P 500 특히 올해 들어 벌써 33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조기 폐장한 만큼 연휴 일정으로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사이에서 등락 엇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2%, 애플이 0.58% 상승해줬고 그간 숨을 고르고 있던 엔비디아가 4.57% 상승해줬습니다. 덕분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 등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흐름 좋았습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 0.42% 올라줬고요. 아마존만 1위에서 5위 사이에서는 1%대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09% 상승해줬고 최근 약세 보이고 있는 일라이릴리 0.95% 하락했습니다. 어제 10% 급등에 이어서 테슬라 간밤에도 6% 넘게 상승해줬는데요. 6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일주일 안팎의 180달러에서 무려 246달러대로 성큼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유의미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 이 주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리스크 부각되면서 국채금리 급등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불안감이 사그라들고 대형 기술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경제 상황 쪽으로 집중도가 옮겨가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시장 상승을 부추긴 데이터들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 지표입니다. ADP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는데요.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증가는 견고했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면서 여가와 적계급의 고용 반등이 없었다면 6월 고용 증가가 더 낮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DP 보고서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최신 통계상 5월에는 27만 2천 개 일자리 증가세 나타냈고 6월은 20만 개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고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노란색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185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늘었고 9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실업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노동시장 열기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에는 나쁜 소식이 시장에는 좋은 소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경기도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6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가 48.8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5포인트 뚝 떨어진 건데요. 지난 석 달 중 2번이나 50 아래로 위축 국면에 빠져든 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74% 넘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처럼 커지면서 달러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낸 달러 인덱스 105.3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과 경기 둔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10년물은 4.35%, 2년물은 4.70%대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WTI 배럴당 8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 선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애플과 테슬라는 그간의 부진을 뒤로하고 반등해주고 있는 반면 분명 나이키처럼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수일 내로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게재 바로 다음 날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최대 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협조 여부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 48.1%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되는데요. 관건은 임시조치 성격으로 부과되는 잠정 관세가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이어질지입니다. 확정 관세가 부과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 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하고요. 실제 징수도 확정 관세가 결정된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럽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지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독일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하면서 아직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EU의 잠정 관세 부과 방침을 보호주의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서는 한편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에 나선 상황입니다. 유럽의 견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침없이 몸집을 벌리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공룡 알리와 테무, 쉬인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는데요. 온라인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0유로, 우리 돈 22만 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 구입이 가능한데 이를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하겠다는 건데요. 중국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인데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무려 23억 개에 달해 1년 사이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법을 토대로 알리와 테무,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지난 6년간 전 세계 생성형 AI 특허 출원 건수가 8배 급증했는데 중국이 이 같은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총 5만 4천 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이 중 3만 8천 건 이상이 중국에서 신청됐습니다. 같은 기간 6천여 건으로 2위를 차지한 미국과 비교해도 6배가 넘고요. 한국이 4,155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일본과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다 출원자는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기업별로 보면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가 1위를, 핑안보험과 바이두, 중국과학원 등이 나란히 톱5에 들었습니다. 반면 미국 IBM은 5위에 올라 겨우 자존심을 지켰고요. 뒤이어 중국 알리바바, 한국의 삼성, 알파벳, 그리고 또다시 중국 바이트댄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픈 AI가 애플을 이사회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한 지붕 아래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2위 애플이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애플의 마케팅 총괄을 지냈던 필 실러가 오픈 AI 이사회 참관인 옵저버 자격으로 연말부터 참여하게 되는데 한 발 먼저 이사회에 들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디 템플턴 부사장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겨우 얻어낸 자리인데 이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두 공룡사의 줄타기를 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모두 얻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AI 서비스가 오픈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챗봇이나 기업용 서비스 부분에서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점점 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반독점 당국이 양사의 협력이 독점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라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점에서 오픈 AI가 애플과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사의 관계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소외된 업종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다시 2,8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상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거래일에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하자 1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오늘도 6% 넘게 뛰었는데요. 투자회사 베어드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강력한 인도량을 봤을 때 이는 전기차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국내 2차 전지 업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개별 호재가 있었던 것이 2차 전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LG엔솔은 주구 업체가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을 뚫고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자동차 업체 르노에 59만 대분 LFP를 공급할 예정인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첫 대규모 수주에 LFP 관련주를 비롯해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LNF가 9.22%, 또 에코프로머치가 7.23% 뛰었고요. 에코프로 BM도 4.6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삼성 SDI가 4.27%, LG 에너지 솔루션도 4.22%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 투자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베트남을 글로벌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기지로 격상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충남 아산의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여기서 생산되는 노트북 패널의 후공정 라인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간 1,000만 개의 노트북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베트남에도 연 1,000만 개의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모듈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계열사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웰킵스 하이텍이 13.52% 올랐고 테크윈과 피롭틱스가 10%대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LG 디스플레이가 3.58% 뛰어 올랐습니다. HLB가 간암 신약의 미국 FDA 승인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HLB그룹 전반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는 지난 5월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승인이 불발됐었는데요. 추후 FDA와 다시 미팅을 가진 HLB는 FDA 측으로부터 추가 지적사항이 없고 또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충분해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보완 요청 서신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해당 서류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로 심사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HLB 제약,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HLB 테라피틱스가 27.39%, HLB 글로벌이 24.34% 오르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좋은 시세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주요 게임사들이 연이어 신작을 발표하면서 게임주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지난주에는 NC소프트가 첫 콘솔 게임 배틀크러쉬를 선보였고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모험의 탑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넥슨이 슈팅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국내외 시장에 동시 출시했는데 출시 첫날부터 전 세계 게임 수익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시프트업의 상장이 게임주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시프트업은 223.6대 2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에 상장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넘어섰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모가 기준 시총 3조 5천억 원으로 게임업계 4위에 등극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 신작 출시 소식에 넥슨 게임즈가 14.38% 뛰어 올랐고요. 넷마블과 넵튠이 2%대, 모비데이즈와 룽투코리아가 1%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놀랐던 시작이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지만 실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7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하락했다고 느낄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 복귀부터 하시죠. 사실 지수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0.47% 올라서 2,794선, 2,800선 코앞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0.75% 반등하면서 836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895억 원 순매수, 기관도 1,78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591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905억 원 사들였는데 기관이 1,281억 원 매도세, 개인 역시도 501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니 지수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이 온기가 시장에 골고루 퍼지지 못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어제는 2차 전지와 금융, 일부 헬스케어 테마가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4.2% 시세를 냈습니다. 또 어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을 연 현대차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KB금융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1.4%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 급등의 영향으로 에코프로비엠이 4.6%, 에코프로가 7.6%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의 미팅이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도 2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엔캠과 셀트리온 제약 2%대 조정을 받았고 HPSP는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1원 10전 내린 1,38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역외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미국 고용과 서비스업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영향인데요. 1,387원 50전으로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상속과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같은 다양한 밸류업 세제 지원이 나왔죠.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5%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겠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 최고 세율을 낮춰주겠다. 여기에 더해서 밸류업 기업 가업 상속 시에 20%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 크게 세 가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증권사에서는 밸류업 종목들의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종목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는데요. DB금융투자는 밸류업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의류, 완구 쪽이고 동일 업종 내에서 밸류업의 세제 혜택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험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제시를 했는데요. 대부분 자동차와 은행, 필수 소비재, 증권과 보험 업종이고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로 밸류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인센티브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실제 국회 통과까지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시장에 다소 관망 심리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 둔화에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미증시가 조기 폐장한 데 이어서 오늘 밤에도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치러질 텐데요. 이 결과까지 모두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식화할 전망인데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LX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레드햇이 공식 인증한 CLX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죠. 여기에 더해서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CLX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초도 출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오셈과 오킨스전자, 엑시콘을 비롯해서 CLX 테마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증시 조기 폐장으로 다소 한산했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했습니다.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작년에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올라줄지 기대를 모아집니다. 우리 시장 실속 있는 상승세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뭐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 S&P 500도 사흘 만에 또 최고치더라고요. 네. 예, 힘이 좋네요. 대단한 랠리가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19년 동안 JP 모간에 있으면서 그 명성을 날렸던 콜라노비치가 회사 떠난다는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첫 보도가 나오고 여타 이제 월가 매체들이 다 따라 보도한 거 보면은 콜라노비치를 날릴 정도니까 이거 엄청난 랠리죠. 그렇죠. 한 2년 털리니까 천하의 콜라노비치도 못 버티고 회사 떠나네요. 속으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마 무슨 뭐 저희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전망을 갖다가 하락 쪽으로 내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본인이 야, 이 시장에 대해서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장이다 하겠죠. 콜라노비치도. 아,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예측이 이렇게 쉬운 장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뭐 전화 연결이 있다면서요. 요즘 테슬라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테슬라? 7거래 연속 상승이에요. 테슬라를 하는 순간 왜 한 얼굴이 떠오르죠, 저는. 맞습니다. 저희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바로 연결해 보도록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테슬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 앞두고 조기 폐장했는데 장중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네. 돼서 미국 증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9시 반에 발표했었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31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좀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이었고, 이게 9주 연속 좀 늘어나면서 이제 6년 만에 최장기간 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조금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었는데, 선물 쪽을 보시면은 9시 반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다시 이제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거의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일자리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좀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22 주최 연례 포럼에서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PC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좀 중요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얘기를 했던 거는 연준이 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PC가 뭐 좋게 나타났었죠. 5월 들어서 이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노동하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ADP 쪽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일자리 고용이 15만 건이 늘었습니다. 이게 네. 원래는 이 시장 예상치가 이제 16만 3천 건이었는데 네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는 일자리 고용이 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네. 이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 역시 이제 7.7%로 좀 둔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 시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보자면은 증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나 예측이 66.5%까지 좀 올라왔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지표는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그 ISM 서비스업 PMI는 오히려 위축 국면이고 또 S&P 글로벌 서비스업은 지금 3개월 연속 확장이란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ISM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지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11시쯤에 발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네. 당시에 시장을 보자면은 딱 ISM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네. 거의 그 한 11시 반 넘어서 다시 이제 그 저가매수 하는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그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도 비제조업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 노동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쨌거나 저는 지금 정민 앵커도 지적하셨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같은 날 발표되는 S&P 글로벌의 그러니까요. 서비스업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은 같은데 조금 더 나았고 못하고가 아니고 ISM 서비스업은 좀 최근에 올라오다가 뚝 부러지고 맞아요. 얘는 시장 예상보다 확 올라가고 이런 식의 지표라면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중국보다 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만 헷갈린 건 아니었네요. 네. 저는 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할 것 같은데 테슬라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 테슬라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인도량이 많았다고 하지만 전년보다는 줄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 인도량이 이제 테슬라의 2배 이르고 뭐 이런 소식도 같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후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급격한데 우리 한수석 보시기에 뭐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 1분기쯤에 혹시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예.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인도량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중동 전쟁이 있었죠. 아, 예,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예. 네, 배를 제가 띄워드리면서 맞아요. 이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남쪽을 희망봉을 넘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1분기 인도량 미스가 났다. 예. 근데 이거는 시차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2분기에 이게 다 인도가 될 것이고 네. 그럼 예상치보다 좀 2분기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그다음에 예. 네, 두 번째는 기가베를린 화재가 있었죠. 네? 네. 네. 환경단체 예. 테러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장이 한번 셧다운된 게 있었습니다. 1분기에. 어허. 그다음에 예. 1분기에 미국에서 뭐가 있었죠? 모델 3가 이제 리프레시 모델이 나오면서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우리 시작 뚝딱 하자마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램프업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가 급락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거는 2분기에 이연유가로 나타날 것이며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이제 $100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네. 일단 인도량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44만 3천 대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충분히 좀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인도량 발표는 화요일 날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인도량 발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하고 FSD V12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ESS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인도량 발표하면서 테슬라 IR 자료를 좀 봤는데 일단 그 주총은 그 어닝콜은 7월 23일 날 됩니다. 근데 대략적인 좀 서머리를 좀 보기는 했는데 메가팩 쪽에서 상당한 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가팩 그 매 분기마다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인도를 했는지 이게 기가와트시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YOY 기준으로 이제 15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기 기준, QOQ 기준으로 130%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2분기에 원래 1분기에는 4기가와트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갑자기 2배 이상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추측하는 거는 테슬라 메가팩은 지금 일단 기가 상하에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생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라스럽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라스럽 풀캡파는 얼마 정도 되느냐? 연간 기준으로 40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9.4기가와트시를 판매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4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풀캡파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추측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그 메가팩 한 대당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100만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용량이 한 3.9 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매출로 좀 환산을 좀 해볼게요. 매출 쪽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메가팩 한 개의 용량이 3.9기가와트시고 그다음에 9.4기가와트시라고 했을 때 한 분기에 판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2,400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매출로 분기 매출로 따졌을 때 한 $2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한 20%로 잡았을 때 $5억 정도는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지금 EPS의 그 어느 정도 메가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 한 개 분기치입니다. 그러면은 4개 분기치라고 했을 때 풀캐파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023년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이 $89억 24년 추정치가 $83억 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메가팩 이거 풀캐파로 돌려서 영업이익률 20%로 잡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가팩 단독으로만 20억 달러 정도면은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PS에 주는 영향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제 ESS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SS. 그 테슬라 목표 주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기존에 275달러에서 300달러 제시를 했고, 반면에 이제 웰스파고는 지금 120달러. 뭐 사실 뭐 캐시우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2,600달러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캐시오도 아마 5년 후에 가면 또 5년 후를 얘기할 거예요. 뭐 그 방식 많이들 씁니다. 네. 한 3년 봅시다 했다가 한 2년 갔는데 가만 갔으면 지금부터 3년. 캐시오도 제가 뭐 한 500원 겁니다. 이제 그때 가면은 또 뭐 그렇게 또 미룰 거예요. 커피도 아니고 500원이 뭐예요? 커피? 네, 커피. 제작진에게 커피.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좀 좋겠다.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시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 8월 8일에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FSD를 시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FSD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 주마다 그 규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 헤쳐 나가는 거는 이제 예측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 로보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후발주자 업체들이 좀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뭐 매번 인도량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업체는 뭐 테슬라 2배 이상 뭐 인도하고 이러는데 중국 업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 그 1인당 GDP를 봤을 때 아직까지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4천만 원 이상 차량에서 월등하게 판매치가 높은 차량은 뭐냐면은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차량에서 인도하는 부분들하고 고가형 차량에서 인도하는 부분들은 마진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납니다. 근데 인도량은 2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적자를 나는 게 아니고 흑자가 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큰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인도를 하고 고가형 차량 마진은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달라지는 건 좀 주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변한 건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후발주자가 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영희 수석님 저 테슬라 관련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나오셔야죠. 축적된 자료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전화 연결인 만큼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네네.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2차 전지주가 안 그래도 꿈틀꿈틀 하다가 금방 주저앉고 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조금 힘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국내 2차 전지주 어떻게 단기 상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동안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돌아서는 초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최근에는 좀 단기 상승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 커플링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완벽한 좀 돌파구를 찾았다라기보다는 일단 테슬라에 연동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좀 우상향 기조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 캐즘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 2024년에 BEV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4년 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이 캐즘이라는 거는 이미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쇼 출연 언제 예정돼 있으시죠?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예고성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7월 25일 출연하실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도 안 하셔? 인사를 안 받아주셔서. 저희 네. 이제 목요일의 남자 예. 메리츠증권 강재훈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좀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뉴욕 증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네, 뉴욕 네. 증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시면서? 일단 테슬라가 급등한 부분 그리고 또 수소 관련 종목인 블룸 에너지가 9.5%대 급등, 플러그 파워도 8.8%대 급등.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과거 우리가 심심찮게 얘기했던 SOFC 관련 수소 SOFC. 네, 그렇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고체 그렇죠. 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종목이 오늘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 힌트. 그다음에 좀 생소한 종목인데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30% 이상 올랐는데 어제도 2%대 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이게 미국 내에 있는 나스닥 업체인데 OLED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OLED 관련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이 힌트를 놓고 봤을 때 오늘도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SOFC 수소 관련 종목들 OLED 디스플레이 강세 전망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 저희 뭐 전화 연결로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지 좀 부장님 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온 거는 ESS 저장 장치에서 많이 나왔다고 ESS. 판단이 되고요. 예. 물론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2차 전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 것 같습니다.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ESS 저장 장치뿐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길게 보면 우상향할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차 전지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하신 전략이 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1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좀 오랜 기다림이 힘들다. 한두 달 이내에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차 전지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은 제가 정말 과거부터 제가 전기차 레버 카운트를 1호를 만든 사람이에요. 2차 전지주들을 항상 지켜봤던 종목인데 조정이 한 번 나오면 2년까지도 나옵니다. 정말 긴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7, 8년 전이니까 심지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을 때도 불구하고도 조정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긴 조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네.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반등 나올 때 일부 네, 현금화하는 그렇죠.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에 대해서 너무 예. 흥분할 필요 없다. 아. 이렇게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도 왜냐하면 워낙 크게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직도 2,800 공방 중인데 지금 이 지수가 가려면은 반도체 쪽 두 대장주 가져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그동안 좋았는데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쪽 우선 요 대형 우량주들 지수에서 좀 비중이 큰 이쪽 종목 지금 우리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일단 2,800 안착을 해야 그다음 뭐 2,900, 3,000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SK 하이닉스가 네. 2028년도까지 80조 원을 HBM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죠. 80조 원을 투자한다. 네, 그렇죠.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현재 HBM 관련해서는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지만 수율 문제로 인해서 소량 공급에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상태입니다. 독점 상태. 그래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엔비디아 층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종비들 특히 설비 증설이 이어지게 되면 반도체 장비들 회사들이 상당히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네요. 일단 예. 탑픽 종목은 SK 하이닉스죠. 예. 네, SK 하이닉스는
눌림목 발생 시 매수에 성공했다면 현 시점에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쭉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역시나 또 그 TC 본딩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 역시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들어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종목이 GMBS 에코라고 하는 종목인데 저는 중소형주에서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을 좀 역사를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스크러버 장비 업체들 간에 SK 하이닉스가 공청회를 통해서 물을 쓰지 않는 스크러버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유니셈과 GMBS 에코 두 기업이 했는데 GMBS 에코가 9, 유니셈이 1, 상당히 많은 부분 GMBS 에코가 납품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는 독점이 GMBS 에코이고요. 이 이천 반도체 공장인 경우에는 20만 인구인데 20만이 1년 동안 쓰는 용수를 SK 하이닉스가 절반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정에서 워낙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천에서 더 이상 물을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추가 증설 여기서 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물을 적게 쓰는 장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SK 하이닉스가 신규 팹을 건설을 할 때 GMBS 에코의 무폐수, 물을 쓰지 않는 스크러브 장비가 단독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거죠. GMBS 에코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PER이 10배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장비 평균 PER이 25배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LG 디스플레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달 동안 21% 정도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흐름이 괜찮은데 그 업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확실한 업황. 분위기예요. 예. 아까 유니버셜 그 디스플레이도 예.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OLED에 대한 출하량 증가와 실적 모멘텀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고 예. 워낙 이 업종이 장기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최근 의미 있는 반등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자동차 디스플레이 OLED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3년 만에 첫 흑자 전환. 상당히 기대감이 크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M14 OLED 패널을 애플 아이폰 16과 구글 픽셀 9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OLED 관련주의 기대감이 커진 거고 OLED 투자, 베트남 관련 투자도 이번에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 내용도 상당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중소형주 LG 디스플레이 OLED COF 패키징 성공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 웰킵스 하이텍이 상당히 강세를 기록했고 다른 OLED 관련 종목들도 근래 들어서 월요일 날 장이 빠지는데도 OLED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 최근 국내 첫 국산화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풍원정밀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풍원정밀이 하고 있는 일이 그간 일본 DMP사가 10년 이상 독점해온 OLED 핵심 소재인 FMM, 이게 얇은 금속 막입니다. 네. 스텐실처럼 새기기 위한 금속 막인데 이게 소모품인 거죠. 근데 이게 다 한 회사가 일본에 독점했었는데 이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신규 제품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게 총 5천억 규모의 매출이기 때문에 현재 풍원정밀은 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외형 성장이 10배 이상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근래 들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는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 보시게 되면 제목이 좀 재미나요.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풍원정밀도 OLED 관련 종목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풍원정밀 자체는 유통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크지 않나요, 이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거래량 많지 아, 않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요 시기에 맞춰서 조정이 나왔던 게 전환사채 추가 발행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예. 그건 이제 사실 이거는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장 증설과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보자, 강 부장님. 지금 강 부장님께서 우리 SBS BJ 이제 지금 목요일 날 출연을 하셔가지고 다른 요일에 다른 패널 분들보다는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과 네. 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언급이 있으세요. 네. 근데 한번 짚고 가십시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풍원 정밀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이제 화면에 자막까지 나갔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PER이 안 나오는 회사는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PR이 낮은 기업. PER이 낮은 게 아니고 PER이 안 나와요. 영업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PER이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PER이 딴 거 있습니까? 주가를 갖다가 12개월이 됐건 현재가 됐건 현재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이익 대비 몇 배냐 이런 차원인데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재무제표 이렇게 분석한 요약 재무제표에 봤을 때 PER이 non-available 구할 수가 없습니다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한번 제가 강 부장님께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LTC를 언급하셨던 거 기억나고 네네. 실리콘도 언급하신 거 네. 기억나고 지오리드 에너지 기억나고 지난주는 대상을 언급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 프로그래머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거기에 한번 진단을 한번 하고 가시죠. 일단은 네. 현 시점에 과거 데이터의 실적에서 PER이 계산 안 되는 거는 과거의 실적 데이터고 올해 가이던스의 PER은 계산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종목들은 분명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말씀드리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물론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밀린다.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은 축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세로 1, 2주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매매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꺾인 이유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잘 나오긴 했지만 더 잘 나왔어야 돼. 과거 마이크론 주가들처럼요. 더 잘 나왔어야 돼. 기대감이 조금 꺾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절반을 매도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바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신고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의 증권가의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 중에 참 그거한 것은 씁쓸한 것은 증권사에서 추천 리포트가 나오는 순간 그 잘 가던 주가들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지금 저 바닥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탐방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 모으고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리다가 뜨잖아요. 네. 뜨고 증권사에서 추천 리포트가 나오죠. 당연히 관심이 갖고 여기저기 채널에서 언급이 되고 그 친구는 그때 팔아요. 그걸로 지금 20년을 갖다가 해마다 장이 나쁘든 좋든 간에 플러스를 내면서 해오는 그걸 봤는데 네.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언급했고 우리 부장님께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가다가 그거 했으면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종목들이 그리고 가져오시는 게 전부 너무 급등각을 보이는 종목들을 갖고 오시니까 사실 좀 진행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다가갈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네. 사실은 그 경제방송 많이 보고 있지만 경제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에서 내 눈에 들어온 종목도 있으면 그날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예.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저도 여의도 바닥에서 엄청 오래 일했던 글쎄요. 사람이고 네.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들리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으면 깨질 수 있다.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눌림목에서 매수 대응을 해보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시장에서 물론
종목이 딱 언급이 되게 되면 막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흥분해서 같이 따라잡으면은 물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나온 종목들은 내가 느낌이 딱 오는 종목, 나의 스토리에 맞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 바로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다라는 당연하죠.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810포인트 집계됩니다. 아, 참 이게 2,800선 회복 안착까지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 글쎄요. 오늘 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2,810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8포인트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2,500원, SK하이닉스 2% 강세가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4% 강세를 보여줬고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최근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0.9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36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8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 12만 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보합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4%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200원. 어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기도 하죠. 알테오제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5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2.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500원이고 HLB입니다. 어제 HLB 그룹주들 기세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HLB 4%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PSP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000원, 리노공업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1.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9천 원,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2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오늘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줄 수 있느냐가 일단 시장 방향의 키를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섹터, 또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섹터 힘을 내준다고 하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딴 거 없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바람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반반씩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2배나 더 많네, 3배나 많네 이런 장 말고요. 절반 오르고 절반 빠지고 그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체질이나 색깔을 좀 빨리 회복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부만 가서 가는 그거보다는. 그리고 왜 코인이 왜 빠지죠? 이제 유동성이 좋다면은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면은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코인도 같이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네. 코인은 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또 6만 불도 하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거나 신난 것은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쪽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깔끔하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가운데에 포모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인 말씀 주신 김에 저희도 내일 짚어보려고요. 코인, 네.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반감기 이후에 네. 시장이 좀 더 갈 거다라는 얘기 있었고 또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코인 자체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러시죠. 예. 일단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줄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 매매 전략이 현 시점에서 맞겠다라는 예. 판단을 해도 됩니다. 사실 어제 대본을
있을 때만 해도 테슬라 주가 조정 혹시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전지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2차 전지는 단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는 따라잡는 게 맞는 게 되는 예. 거죠. 예. 모멘텀 플레이죠. 그렇죠. 네. 근데 모멘텀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매매하시는 대응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맞겠다. 어떤 종목에 너무 깊게 빠지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간 만큼 국내 증시도 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 기대가 됩니다.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해낸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다시 한번 4% 반등 보여줬고요. 그밖에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주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0.8% 상승입니다. 2,817포인트, 지금 23포인트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입니다. 8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8% 올라갑니다. 83,200원, SK하이닉스도 1.69% 올라가네요. 24만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8% 상승합니다. 36만 4,500원.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27만 7,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떨어지네요. 80만 8,000원. 그리고 기아는 0.49% 상승합니다. 12만 4,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6만 5,100원. 셀트리온이 0.5% 올라가네요. 18만 2,700원이고 KB금융은 0.8% 떨어집니다. 8만 3,7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올라갑니다. 3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9만 2,900원, 1% 가까이 올라가고요. 알테오제는 떨어집니다. 25만 6천 원. 에코프로가 2.4% 상승합니다. 9만 9,300원. HLB 3% 강세입니다. 7만 9,500원. 엔캠이 0.4% 떨어집니다. 23만 5,500원. 그리고 HPSP가 1% 상승합니다. 3만 6,950원. 리노공업도 소폭 올라갑니다. 22만 1,500원. 이 가운데 삼천당작 약보합권으로 18만 1,400원이고요. 셀트리온작 상승합니다. 9만 2,700원. 클래시스 소폭 떨어집니다. 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CXL 관련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CXL 관련주 내에서는 오킨스 전자가 8% 넘게 올라갑니다. 9,070원이고요. 엑시콘도 4.9% 상승합니다. 23,45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4.2% 강세입니다. 지금 네오셈이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QRT가 3.6% 상승합니다. 18,980원. 지금 저희 현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서킷도 3.9% 올라갑니다. 16,130원. 엑시콘, 네오셈 급등 상황이고요. 오킨스 전자도 9% 강세, TLB, 코리아 서킷 모두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QRT,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CXL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HBM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오테크닉스가 8% 넘게 올라갑니다. 18만 9,400원이고요. PSK 홀딩스도 5.6% 상승합니다. 한미반도체도 1.9%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STI도 3.78% 올라가면서 38,400원, 이수페타시스도 2.9% 강세, DI도 5% 상승합니다. 24,100원이고요. 워트도 4% 넘게 올라갑니다. 그밖에 주성엔지니어링, ISC도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C텍 3% 올라가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도 2.48% 상승합니다. 제우스도 2% 상승하면서 17,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동반 강세입니다. 반도체 대표주 말할 것도 없고요. DBI텍도 3.6% 상승 중이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좀 올라갑니다. 지금 액침,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 관련주예요. KN솔이 5% 상승이고요. 한중 NCS도 5% 이상 올라갑니다. 44,100원. 유니셈도 2.5% 상승 중이고요. GST도 1.68% 상승하면서 19,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액침 냉각 관련주 오름세가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네요. 1,226억 원 순매도고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63억 원 그리고 643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43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6억 원, 1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6,853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20전 하락한 1,385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확실히 반도체주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지속하네요. 예. 예. 지금 잠깐만요. 우리 자막에 네. 환율이 20전 내린 1,385원 60전이라고요? 예. 네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새벽까지 아니 저도 혼란스러워지는 예. 것이 지금 이게 종가가 3개가 나옵니다. 종가 저도 우리 찾아보니까, 예.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마치는 종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1,390원 60전이거든요. 1,390원 60전이 어제 종가인데 지금 이게 또 새벽 2시에 끝나는 7월부터 이제 외환시장 거래가 이제 연장되면서 그 종가가 있고 네. 그거 끝나고 나서도 또 뉴욕에서 돌아가는 NDF 시장에서의 또 이렇게 마감을 얼추 NDF는 그냥 24시간 돌아가지만 그래도 시간을 잘라놓고 어느 정도 NDF 종가가 있고 한데 어제 지금 우리가 90원 60전이니까 지금 사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만의 환율로 따지면 전일 대비 지금 6원 이상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어제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종가가 어제 새벽에 나온 종가는 한 1,385원 정도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온 종가가 1,390원.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많이 이번에 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면서 예. 좀 이렇게 환율을 갖다가 표현함이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우는데 예, 이게 밑에 시간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새벽인지 그냥 예. 편하게 가기는 어제 예. 우리 서울 외환시장 3시 반에 네. 주식시장하고 같이 마치는 그 시간의 종가 대비 오늘 네. 얼마 내렸나 네, 오르나 네. 이렇게 가는 게 기억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환율은 전일 대비 어제 우리가 서울에서 보던 환율보다는 한 6원 50전 정도 지금 낮게. 예. 그러니 지금 증시에는 환율 이렇게 원화 강세, 달러 약세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랠리가 외국인들이 네. 매수도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장 속 편하게 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이 한 1,385원이다라고 하면은 최근 흐름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봐야겠네요.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좀 헷갈리게 돼버렸습니다. 어찌됐건 원화 약세는 맞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옌도 그렇고. 예, 예. 원화 약세 와중에 어제보다 조금 이제 예.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화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부장님 개장초 지금 한 7분 됐습니다만 눈에 막 들어오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예.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강하다는 거. 반도체. 네, HBM 관련 종목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예. 그다음에 온디바이스도 같이 올라가네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스앤 미디어. 반도체 또 이제 CXL도 근래 들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제 예. 워킹스 전자나 하나 마이크론. 사실 CXL 관련 종목에서는 네오셈도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네. 하나 맞아요. 마이크론, 퀄리타스 반도체, 오키스 전자 다 있죠. 이게 이제 CXL 반도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공간에서 컴퓨터 여러 개가 있으면 예. 한 컴퓨터에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를 다 공유해서 메모리가 속도가 10 있으면 이걸 100으로 만들어서 공유해서 쓰겠다 이런 개념이 반도체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반도체 개념을 따졌을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처럼 HBM이랑 똑같은 차세대 반도체인데 결국은 요게 나가려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엄청나게 큰 기업에서 사주는 물량이 많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CXL은 사이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HLB 그룹주들이 또 훌쩍 그거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어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HLB. 뭐 오늘 어저께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한 2% 상승 정도 HLB는. 사실 HLB는 그때 한 3일 연속으로 급락했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천 시점에서는 매수에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죠. 물론 아주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그 어려웠던 그 부분을 해소가 됐고 이 이슈는 이미 언노운 이슈가 알려진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이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가격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그리고 됩니다. 미국의 거기 식품의약청인가? 거기서 지금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 안 확정된 된 건 그 아니고요. FG에서 원래 추가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 HLB 측에서는 보완할 사항은 따로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어제 그거 하나로 아니, 상한가 간 서류는 이미 많이 들어가 예, 있었는데. 들어간 이후에 이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이제는 없다. 예, 뭐 이런 예, 정도의 예.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제약사하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현 시점에서는 좀 이제 그 다음에 타자의 이슈인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니까 그 이벤트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과거에 애로 성공 많이 했던 기업들 예, 있잖아요. 예. 뭐 소위 라이센스 아웃을 실제 성공을 했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그 이구산업하고 풍산 많이 올라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구산업, 풍산하면 옛날에 금관련주라고 했잖아요. 그 금값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금값도 또 간밤에 많이 올랐고요. 예. 돌잔치 생각이 나네요. 금이 좀 들어왔는데. 네. 이구산업이 지금 오늘 11% 급등 중이고 네. 풍산도 7% 강세인데 이게 금 가격 강세랑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네, 그렇죠. 심리가 반영이 당연히 되는 그런 걸까요? 가격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 7%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의존하는 종목들 매매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가격만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예.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 종목들이 안 오르면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어쨌든 그 정도에서 주가가 뭐 상당히 이 종목들도 한두 달 정도 조정이 겪었다가 가격 급등과 이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상승을 좀 즐겨보자 이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장님 지금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는데 상반기에 2월 초에 이렇게 한번 우리 증시에서 큰 이슈가 됐던 밸류업. 네. 요거 이제 하반기에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어제 나왔던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연간 2,4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챙기는 A 씨가 과거에는 336만 원 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하고 나면은 20만 원 덜 낸다. 요거였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내용인데 과거 1,000억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회사가 200억을 더 냈다. 그럼 1,200억을 낸 거죠. 그러면 배당을 갖다가 그렇죠. 200억을 더 했다. 더했다.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 5%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이 낮아지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파격적입니까? 저 파격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7억 5천만 원 받자고 회사에서 200억을 고간에서 푼다?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회사가 어찌어찌해서 순이익이 잘 나서 20% 순이익 증가했기 때문에 200억을 배당을 더했는데 세제 혜택도 주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정치 정세가 너무 불안해요. 이 상황에서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것인가? 분명히 이거 부자 감세라고 논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밸류업 프로그램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메리츠 금융지주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배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바로바로 소각하고 네. 이 회사 자체의 경영자 마인드 자체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기는 작업이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금융주들 주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금융주들 굳이 밸류업 기대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주들이나 보험주들 좀 볼 타이밍은 된 것 같다. 보험주. 네, 보험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모처럼 또 3%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또 노조 파업까지도 8일부터 10일간 이게 또 DS 부문 쪽이래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는 반도체 쪽. 네. 이거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 소식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기사는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노조 파업 때는 딱히 그렇게 영향 없이 그냥 흘러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의 노조 파업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깜짝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반기 때 HBM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과거 마이크론이 실적이 호실적 발표 나왔는데 주가가 밀렸던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님 오늘 혹시 삼성전자, 현대차 무슨 월봉 차트 가져오셨나요? 아, 네네네.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제가 네. 과거에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를 제 딸에게 아, 네, 매달 맞아요. 적금처럼 사주고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세뱃돈 들어와도 그냥 바로 삼성전자 사주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에 제가 20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40대까지 삼성전자에 매달 월급에 100만 원을 적금을 넣었을 때 네. 20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1,500%에 달합니다. 15배. 20년 동안에 15배. 그렇죠. 그러면 저축한 원금이 100만 원씩이니까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와. 그 돈은 36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러면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후회가 남아서 우리 딸만큼은 매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금식으로 20년간 대학 갈 때까지 삼성전자를 넣어주자 판단하는 건데 자 보면은 2012년도부터 18년까지 네. 현대차가 한 5년 가까이 장기 하락했던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이시죠?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연봉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길게 빠져도 2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적금 투자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예. 상당히 매달 적금식으로 넣는 거는 쉬운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그동안 너무 올라왔는데 내가 좀 오늘은 더 적게 살까? 예. 이런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고객들도 역시나 제가 제 따님 제 딸 매수할 때 똑같이 손님들도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같이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제가 버튼을 눌러준 이유는 뭐냐면 아직 증권사 HTS 상에서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진 않았어요. 자동으로 매수가 되면 이게 1인 매매 이슈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관점 삼성전자를 왜 딸한테 적금을 들어주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오늘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2,800선을 복귀했습니다. 0.78% 올라가면서 2,815선, 장중에 2,821선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도 0.61% 추가 상승합니다. 841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25억 원 순매수, 기관도 1,855억 원 사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55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살고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417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5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전기 제품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그리고 생물공학 업종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관련주가 최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네오셈은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초도 납품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76% 시세를 내면서 16,30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킨스전자가 3% 가까이 올라가면서 8,610원, 엑시콘이 1.7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7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2750원. 더불어서 QRT 3.76% 플러스권으로 19,04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주도 테마죠. HBM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품질 검사에서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단독 보도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HBM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11.2% 급등하면서 19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DI가 8.08% 올라가면서 24,800원. 고영이 5.54%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13,1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8% 넘게 올라갑니다. 24,000원. 더불어서 STI가 3.11% 플러스권으로 3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가 올라가다 보니 HBM 생산 시에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주 중에서는 KN솔이 5.4% 플러스권입니다. 16,76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워트가 1.68% 올라가면서 15,780원 선, 유니셈이 1.43% 상승하며 1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가 3.3% 넘게 올라갑니다. 46,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GST 역시도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9,2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 상승의 비철금속 관련주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ME 구리 가격이 이제 5월 톤당 $10,000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9,000 초중반 내외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전력 관련 구리 수요의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도 이구 산업이 12%가량의 오름세를 유지 중입니다. 5,63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풍산이 4.74% 올라가면서 66,300원, 대호 AL이 3.18% 플러스권으로 1,234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도 좋습니다. 4.67% 플러스권으로 76,200원이고요. 국일신동 2.26%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2,2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 K자동차에 이어서 K바이오의 시대가 올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큰 이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고가 돌파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인데요. 가장 먼저 힘을 낸 부분은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올해 1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77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약물 반감기를 늘려주는 장기 지속 플랫폼 기술 및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기간 50%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업종 내에 대장급으로 역할을 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1조 4,600억짜리 역대 최대 규모 수조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실적 고공행진이 예상되어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HLB 그룹주들이 5월 급락 이후에 이보세라닙의 허가심사 재개를 위한 FDA와 미팅이 잘 완료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투자 심리가 급 개선된 모습이라서 하반기 금리 인하 수혜도 바이오 제약주들은 가능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항체 약물 접합제 ADC 등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여러 테마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일단은 바이오 제약 탁픽으로는 ADC, 최근의 최신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약 업계 최신 트렌드의 분야인 ADC 분야에서 최강자로 알려진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가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고 타 경쟁사들보다도 높은 항암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리온을 뒷배경으로 두고 본격적인 ADC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고 세계의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어서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는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인데요. 이중항체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최근 대규모 3자 배정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차세대 이중항체 ADC 개발에 뛰어든 업체입니다. 이중항체 중에서도 혈액암, 위암, 그리고 난소암, 대장암 등 항암제의 강점을 좀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와 협약을 하고 있고 해외로는 론자에 인수당한 네덜란드 ADC 기업 시나픽스와도 협약을 하면서 3세대 ADC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 개발 3개 후보 물질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고가 돌파도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800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아직은 좀 빠른 반등세를 좀 유념하기보다는 완만한 반등세가 조금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이제 파웰 의장이 ECB 포럼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진입 언급을 했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기대감도 훨씬 커진 상황이라서 남은 하반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심화된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한 상황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들은 SK 하이닉스 향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이제 CXL 그리고 후공정, 팹리스 관련주들이 이미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 소외되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반등세를 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전에 중국의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이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깝게 증가를 했고 테슬라 역시 전분기 대비와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어선 차량 인도량을 보여주면서 실적 바닥론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노 신소재나 코스모 신소재 등을 주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약 업종은 이슈와 함께 투신 개선을 보이고 있어서 중대형주 위주와 함께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카카오뱅크가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를 출시하며 무료 환전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앞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하나, 신한, KB국민,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와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환전 춘추 전국지대 속 은행별 차별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신규 외환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요. 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신규 외환 서비스인 달러박스를 출시했는데요. 달러박스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모으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외환 서비스입니다. 기존 4대 시중은행과 토스뱅크는 무료 환전 및 해외 결제, 출금 시 수수료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추가된 것입니다. 달러박스의 선물 기능은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톡 친구라면 누구에게나 달러를 선물할 수 있는데요. 일 최대 500달러까지 보낼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인 트래블 월렛과 연계해 수수료 없이 달러를 44개 타 외화로도 환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박미나 설계사님, 제가 이게 들으면서 좀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얼핏 들으면 지금 이제 무료 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계좌에 원화가 있었고 뭔가 달러가 필요하든지 누구한테 조금 송금하기 위해서 바꿔서 몇 달러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 환전 수수료가 없다일 뿐이지 그 바꾸는 환율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수수료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 뭐 일단 문제 제기만 합니다. 그러니 무료 환전이라는 그 용어에 환전하는데 특별히 돈은 안 든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은행에서 환전할 때 환율에 따라서 그것이 수수료 이상으로 은행이 챙겨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서 어떤 환율로 바꿔서 지금 환전이 됐는지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팔 때 살 때 환율 다른 거 그거 그렇죠, 말씀 주신 그렇죠. 거죠? 예. 물론 팔 때 살 때 그 다른 환율 가지고 은행이 차익을 남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환전 수수료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이미 사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수수료라고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그냥 환율에서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런데 요거 지금 원조격이 이제 하나은행인데 이번에 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이 서비스 한번 쉽게 한번 차이점을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와 비교해드리면은 트래블로그는 8월까지 58개 외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금 전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지만 외화를 원화로 다시 환전할 때 원화 환산 금액에서 1%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트래블로그 이용자끼리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으면 무료로 일최대 5천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는 달러 1개만 가능하지만 트래블 월렛을 통하면 44개 통화를 추가적으로 환전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달러를 환전하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만 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고 카카오톡 친구라면 누구나 달러를 선물할 수 있는데요. 일 최대 500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 은행들이 늘어나고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토스뱅크는 평생 무료 환전이기 때문에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뿐만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카드 발급 필요 없이 국내에서 쓰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솔트래블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충족 시 연 2회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용 외화 통장에 보유한 달러는 연 2%, 유로 잔액은 연 1.5%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미 달러와 유로의 이자를 지급하며 국내외 이용 시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당 2,000원에서 9,0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월 캐시백 한도는 최대 3만 원입니다. KB금융의 트래블레스 체크카드는 올해 말까지 재환전 시에도 환율 100%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에게도 철도, 고속버스, 주차장, 카페 등에서 월 합산 최대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무료 환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물 카드가 없어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기존에는 실물카드 수령 날짜를 세면서 마음 졸인 분들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 즉시 카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하나은행은 인천공항에 스마트 셀프존을 설치해 여행 직전 실물카드를 받아볼 수 있고 KB국민은행도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트래블월렛은 오늘 8월부터 GS25 편의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실물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증여세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절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절세 자체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뭐 계획도 안 세우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세부담 줄이는 계획, 계획적인 증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황에 따른 절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승경 회계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회계사님 지금 이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상속세 개정 필요성이 이제 대두될 정도로 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논란은 꽤 오래됐습니다. 너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쪽으로 가셨는데 이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은 거죠. 네. 아니, 그러다 보니 집값은 높고 증여세 부담도 크고 오히려 증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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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세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예. 2022년 증여세 신고 건수가 21만 5,640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의 경우 16만 4,230명으로 약 24% 정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줄었네요. 네. 그리고 2024년도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3월 493건, 4월 326건, 5월 389건으로 5월에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증여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라 지금은 증여를 하기에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분위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일반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증여할 때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세금이 산정되다 보니 아파트 값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이 커져서 증여 신고 건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계획 없이 증여라든지 상속하기에는 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절세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거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네. 증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절세 방법이죠. 혹시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자녀 등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이때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부채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해당 재산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이 같은 상태에서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부채를 함께 증여한다면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고 보아서 유상이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예.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한다면 10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4억을 받고 팔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해당 부분은 유상이전이므로 증여자는 4억이라는 대가를 받고 아파트의 40%를 매도했다고 봐서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수증자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여로 모아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세율 측면에서 많이 이제 네, 누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세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담부란 의미가 그냥 부채까지 같이 네. 부담을 지운다. 부담을 지운다. 네. 그런 의미로. 예.
그러면 이 모든 채무가 다 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모든 채무를 부담부 증여에 포함시킨다면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채무를 포함해가지고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유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척 꾸미고 다른 방법으로 그 채무를 갚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예.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더라도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해당 예. 채무를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거나 전세보증금과 같이 그 증여재산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또한 뭐 증여일 이후의 예상 채무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요.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 혐의가 있는 채무도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담보된 당의 채무가 어떤 명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당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또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 설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사실상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아무리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추후 조사를 통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진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하, 이런 것들을 아하. 보셔야 되고 예. 실제의 상환 능력을 잘 준비하셔서 조사를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임차인이 타인이 아니라 그 증여받을 자녀인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 직계 존비속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회계사님. 네. 어렵죠. 저는 좀 전에 네. 증여자, 수증자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이거 네. 이제 이 증여해 주는 분이 증여자고 네. 그 증여를 받으니까 받을 숫자에서 수증자. 수증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헷갈렸던 게 상속 부문에서 네. 이 상속을 받는 아들이 상속인이고 네. 상속해 주는 아버지가 피상속인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거꾸로 알았어요. 이 피자가 붙길래 상속받는 아들이 피인가 싶었는데 상속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됐고. 근데 방금 뭐 수증자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들으면서 머리가 막 희미해져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방금 요 케이스. 아, 예. 어떤 지금 예를 뭐 들어드릴까요? 방금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 네. 직계 비속 간에 뭐 그 상속을 예. 증여를 예.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 네. 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네. 사실은 부담부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네. 그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그렇죠. 예. 자녀 입장에서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자기는 소득이 없어요. 글쎄. 아무 입증할 예. 수 있는 소득이 없는데 내가 이 대출까지 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그 아파트에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이랬을 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예. 때 뭐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끼워서 이 채무를 너가 갚아라 하고 넘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뭔가 소득 같은 게 입증되지 않으면 네. 세무서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주는 척하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서 줄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의 소득 같은 게 입증이 되고 입증이 돼야 실제 된다. 그 능력이 있나라는 예, 게 파악이 예.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조금 어려웠죠. 아, 이제 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는 그냥 임차인이 타인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세입자로. 네네네. 그렇게 예시를 세입자로 들어드릴게요.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이제 엄마나 아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가 세입자로 있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네네네. 이 질문이에요. 네. 그래야 알아듣겠네. 네, 설명을 잘 하죠. 네. 오케이. 그럼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아들 뭐 부부한테 네. 그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뭐 전세를 내주고 어.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어허. 이 전세 보증금을 이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그러니까,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제 그 보증금을 납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네, 임대차 그렇죠. 계약을 맺었을 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완전 예, 맞는 예. 말씀이시고요. 완전 맞는 네, 말씀. 이제 원래 당연히 가능한데 그렇게 그 당연히 증여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임대보증금이 부모에게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다 있고 증빙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주장하는 아무리 근거가 부모 자식 간이지만 아들이 진짜 전세금 아버지한테 주고 그 들어가서 사는지를 그렇죠. 증빙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주장하는 근거가 실제 사실과도 맞아야 되고 이 입증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적법하게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게 사실과 맞다면 당연히 자녀한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여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선생님 나 이쪽만 오면 자꾸 제가 해야 될 질문을 저한테 제가 넣으시죠? 이해를 못해서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시세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보니까 대출 1억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7억 원 맞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세입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네, 해보시면 네,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16억 원에 있는 대출이랑 전세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소한 다음에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16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대출도 네. 없고 전세 보증금도 만약에 그렇죠. 아빠가 내줬으면. 네, 예. 다 해소한 다음에 주면 16억 원을 그렇죠. 증여하는 게 되겠죠. 16억이 정의가 되네요. 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10년 내에 만약에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과세 표준이 15.5억이 됩니다. 15억 5천. 네, 그러면 10억을 초과해서 증여세율이 40% 구간에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예. 아이고,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4억 6천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 총 증여세만 4억 4,620만 원이 나옵니다. 아, 네, 네, 16억의 아파트를 받으면 증여세만 4억 4,620. 예, 예. 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요. 네. 예. 네, 취득세는 그 증여로 받은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 그 세율이 다르거든요. 네. 증여의 사유로 취득을 하시면 네. 중과세율로 12.4%를 적용합니다. 이 아파트 취득하는 데 있어서. 네. 아니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더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겠네요, 충분히. 예. 그렇죠. 그래서 1억 9,840만 원을 또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이렇게 되면 16억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내는 세금이 6.4억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이죠. 예, 취득세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6.4억을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억을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대출 1억 원에 전세 7억 원이 낀 채로 이제 제가 그대로 인수하겠다라고 채무까지 또 하면 안 알아. 네네, 네. 채무까지 다 떠안아라라고 하면 아들은 16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8억의 부채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8억만 증여를 받았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그럼 8억은 10억 구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율이 30%가 적용돼요. 아까 40%였는데 이번엔 30%가 적용됐죠. 그럼 8억에 30%를 곱하면 2.4억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신고세액 같은 걸 다 제하면 1억 6,005만 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와요. 그럼 아까랑 비교하면 증여세가 2억 8,615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예. 네.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는 예.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거든요. 아, 제가 네.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라고 네. 봐서 그 1세대 1주택의 6억에서 9억 구간의 취득세율이 2.33%거든요. 네네. 아까 12.4%보다 훨씬 작죠. 네. 네, 2.33에 0.1%
그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2,050만 원이 나오고요. 대신에 아까 나머지 8억은 증여가 맞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또 12.4% 이렇게 나누어서 취득세를 적용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부분은 9,920만 원. 이렇게 하면 합계가 1억 1,97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끼리만 비교하면 취득세도 8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세금은 얼마가 절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증여세를 취득세를 다 합쳤을 때는 3억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줄어들죠. 예. 하지만 한 개 더 챙겨야 하실 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8억에 대한 양도세.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8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취득가를 만약에 12억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16억 원의 아파트에 12억 원의 취득가면 원래는 그 전체를 양도하면 4억의 그렇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16억 중에 8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가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도 절반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뭐 원래는 필요 경비 같은 것도 다 산입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했을 때 기본공제 차감하고 3억 원 이하는 38%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약 4,774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22년 5월 10일부터 네. 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가 되거든요. 예, 예. 양도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2주택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38%가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시기에 유리한 상황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의 취득세, 증여세, 네네. 아버지의 양도세를 모두 합계해도 3억 2,749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16억을 그냥 증여받았을 때랑 비교해서 3억 1,711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네네. 네네네. 다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일반 증여냐 부담부 증여에 나에 따라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그 아파트를 팔 때 산정이 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또 아들이 부담할 양도세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네요. 양도 그러네. 차익이 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부담부 증여가 나을지 일반 증여가 나을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서 전략을 짜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보니까 세무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우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그래도 2,820선 좀 지지가 되네요. 금융주들이 또 많이 네, 올라오네요. 예. 그러네요.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